2008년 8월 3일, 한 남자가 K2의 눈 위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습니다. 그는 설맹에 걸려서 자신의 손조차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그의 팀원들은 이미 그를 떠났고 이제 그는 완전히 혼자이며 완전히 길을 잃었고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산의 잘못된 쪽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이미 두 밤을 야외에 얼어붙은 데스존에서 보냈습니다. 아이스엑스도 없고 물도 없고 장갑도 없습니다. K2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사람은 죽었을 거라고요. 그 소식은 이미 그의 아내와 9달 된 아들이 있는 고향집에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고산의학의 모든 원칙을 뒤엎는 일이 벌어집니다. 거의 믿기 힘든 일이죠. 어떤 의사도, 등반가도, 과학자도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빌코 반 로이엔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익스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08년 7월 마지막 주에 K2 베이스 캠프를 바라봤다면 수많은 텐트들을 보고 우드스톡이 파키스탄으로 옮겨온 줄 알았을 겁니다. 네덜란드인, 한국인, 노르웨이인, 세르비아인, 이탈리아인, 미국인 텐트들이 모두 같은 빙하 위에 빽빽이 모여 있었고 같은 산 아래에서 거의 2달 동안 모두 같은 것을 기다리며 산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해 등반 시즌 전체가 등반가들에게는 매우 가혹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폭풍이 너무 많이 몰아쳐서 아무도 정상에 오르기 위해 꼭 필요한 안전 노프를 설치할 만큼 충분히 산 위로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등반가들은 사실상 텐트 안에 갇혀 있었고 한정된 식량을 소모하며 힘들게 쌓아온 체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었으며 점점 절박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7월 말 이되자 기상예보관들이 모두가 간절히 바라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마침내 고기압이 K2 위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이틀, 어쩌면 사흘 동안은 정상 등반을 시도할 수 있을 만큼 바람이 잦아들 것이라는 예보였습니다. 특히 8월 1일은 정상 등반의 완벽한 날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몇 주 동안 꼼짝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빙하에 있던 모든 원정대가 정확히 같은 시간에 정상 등반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즉, 30명 이상의 등반가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산에 같은 날 몰려 오르려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 좋게 흘러갈지는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등반을 준비하던 사람들 중 한 명은 40세의 네덜란드 산악인 윌코 반 루이엔이었습니다. 윌코는 네덜란드 K2팀을 이끄는 네덜란드 산악인이었고 그는 미완의 과업을 끝내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왜냐면 K2와 윌코 반 루이엔은 13년 동안 맞서왔고 항상 K2가 이겼기 때문입니다. 1995년 윌코가 이 산에서 1캠프와 2캠프 사이를 오르고 있을 때 어디선가 갑자기 바위 조각이 날아와 그의 얼굴과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그 바위는 그의 광대뼈를 산산조각 내고 팔뼈를 심하게 부러뜨려 뼈가 피부로 뚫고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는 산에서 1.5리터의 피를 잃었고 구조 헬리콥터를 기다리며 베이스 캠프에서 5일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리고 약 11년 후인 2006년에 그는 다시 돌아와 같은 경사면에 섰고 다시 오르는 길에 그의 위에서 바위가 떨어져 두 번째로 바로 병원에 실려가게 됐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신호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윌코는 사실상 이렇게 말했죠. 알겠어 근데? 세 번째면 행운이 올지도 몰라. 그래서 2008년에 그는 아내 헬레네와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네덜란드에 남겨두고 다시 K2로 돌아가 자신의 인생의 이 어두운 장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와 여행한 사람은 그의 절친이자 등반 파트너인 캐스 반 더 헤벨이었습니다. 카즈는 1995년에 윌코가 이 산을 살아서 내려오도록 도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함께 등반을 하면서 그들 사이에는 우정을 넘어선 무언가가 쌓였습니다. 산에서는 서로를 챙겼습니다. 한 사람이 더 이상 갈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이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37세의 아일랜드 엔지니어 제라드 맥도널드도 있었습니다. 그 역시 K2에서 한을 풀고자 했습니다. K2는 이미 2006년 윌코와 함께한 원정에서 낙석 사고로 제라드를 병원에 보내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떤 일이 있어도 정상에 오르겠다는 같은 꿈을 안고 같은 산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K2와의 결판을 짓고 싶었던 세 남자와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고산 등반가 중 한 명인 네팔 셰르파 펜바 갸체가 함께했습니다. 2008년 8월 1일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윌코, 카즈, 펜바, 제르
그리고 그 빙하에 있던 모든 원정대에서 온 약 30명의 다른 등반가들이 크램폰을 착용하고 어둠 속에서 K2 정상으로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시간 동안 산은 거의 조용했습니다. 크램폰이 얼음을 파고드는 소리, 거친 숨소리의 리듬, 그리고 가끔씩 들리는 로프의 삐걱거림만이 들렸습니다. 헤드램프가 검은 눈 속을 얇게 비췄습니다. 그 고도와 어둠 속에서는 세상이 발밑에 얼음 조각만큼으로 줄어듭니다. 정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움직일 뿐입니다. 그 시간의 추위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그런 추위는 부츠 안까지 파고들어 첫 1시간 만에 발가락을 얼게 하고 숨을 쉴 때마다 유리를 삼키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그 아침, 그 산에 있던 모든 등반가들은 이를 위해 몇 달 동안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윌코와 다른 등반가들은 몇 시간째 등반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쪽 어딘가 27,200피트 지점에서 날이 밝아오면서 그들은 다른 등반가들이 속도를 늦추고 아직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지점에서 멈추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도미노처럼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다시피 K2 같은 산에서 정상 등반 시도는 등반가들 앞에 설치된 고정 로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매우 체계적인 작전입니다. 로프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상 등반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K2에는 보틀렉이라고 불리는 경사가 무려 60도에 달하는 단단한 푸른 얼음의 협곡이 있습니다. 그곳은 너무 가파르고 미끄러워서 몸무게를 끌어올리기 위해 아이젠 앞쪽 2개의 금속 스파이크와 고정된 안전 로프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간 바로 위에는 건물 크기의 거대한 얼음 조각들로 이루어진 샹들리에처럼 보이는 거대한 세락이 매달려 있습니다. 이 세락은 끊임없이 신음소리를 내고 움직이고 부서집니다. 그럴 때마다 집 크기만한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떨어져서 병목 구간을 덮칩니다. 병목 구간을 오를 때면 당신은 말 그대로 매달린 단두대 바로 아래에 서 있는 셈입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체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그 구간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병목 구간에 로프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계획은 고3 포터팀이 모두보다 몇 시간 먼저 출발해서 본대보다 앞서서 가장 중요한 구간에 안전 로프를 설치해 윌코와 다른 사람들이 병목 구간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업을 맡았던 포터는 결국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샤이바이그였고 그는 고3병 때문에 돌아서야 했습니다. 샤이는 이번 원정대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포터였고 모든 지원 인원 중에서 유일하게 이전에 K2 정상에 올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프가 정확히 어디에 설치되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고 다른 포터들이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없었기에 남은 포터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의 최선은 결코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병목 구간 아래에 더 낮고 쉬운 경사면에서 로프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지형이 완만해서 로프가 필요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 병목 지점에 도달했을 때는 가져온 모든 로프가 이미 다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목 구간에는 등반가들이 몰려서 멈춰 서 있었고 어떻게 통과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시계는 이미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등반가들은 매우 위험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내려가서 아래쪽에 묶여있던 로프를 풀고 그것을 끌어올린 다음 다시 고정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끔찍한 물류 악몽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중하고 대체할 수 없는 시간을 빼앗겼죠. 왜냐하면 K2에서는 절대적이고 협상할 수 없는 생존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까지 정상에 서 있지 않으면 바로 돌아서서 하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늦은 오후에 정상에 오르면 어둠 속에서 K2를 내려와야 하고 그것은 사실상 목숨을 잃겠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빌코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목 구간 바로 아래 교통체증의 맨 앞에 갇혀 있었고 몹시 화가 나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원정대의 대장으로서 그는 혼란을 통제하고 조율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지시와 명령을 외쳤지만 그것은 헛된 일이었습니다. 그곳엔 한국인, 세르비아인, 이탈리아인, 네덜란드 등 다양한 국적의 등반가들이 있었고 모두 해발 27,000피트에서 소리치는 남자를 보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현지의 바벨탑이 되어버렸습니다. 빌코가 갇혀있는 동안 코스와 펜바가 나섰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경사를 따라 다시 내려가 쓸모없는 로프를 풀고 그것을 병목 지점까지 다시 끌어올린 다음 경사 60도의 빙면에 앵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을 통과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죽음의 지대에서 몇 시간 동안 고통스럽고 심장이 터질 듯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로프가 제자리에 설치되고 등반가들이 병목 지점을 통과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오후 2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에 있던 모든 등반가들은 계속 위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달리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2달, 60일 동안 이 기회를 기다렸고 전 세계를 날아와서 카라코랑 산맥을 가로질러 일주일 동안 행군했고 여러 번의 폭풍과 끔찍한 날씨를 견뎌냈다면 정상이 바로 저기 며칠 만에 처음으로 당신 머리 위에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누구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 고도에서 집착이 온몸을 지배하는 그때, 오후 2시. 규칙은 논리라기보다는 해수면에서 누군가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모른 채 제안한 조언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윌코와 다른 이들은 계속 올라갔고 그는 이미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럽고 얼어붙은 군중을 관리하려 애쓰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했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밀치며 위로 올라가는 동안 그는 어쩔 수 없이 느릿느릿 기어가야 했습니다. 오후 3시, 오후 4시, 오후 5시, 오후 6시까지. 몇몇 등반가들은 막 정상에 도달하고 있었지만 윌코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오후 7시가 되어서야 되돌아가야 하는 시각을 5시간이나 넘긴 오후 7시. 윌코 반 루이엔, 캐스 반더 헤벨, 펜바 갸체는 28,251피트의 K2 정상에 함께 섰습니다. 5시간 동안이나 계속 올라온 끝이었습니다. 그 고도의 K2 정상은 산꼭대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하늘의 끝자락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곳에서는 지구의 곡선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카라코랑 산맥 전체가 당신 아래로 펼쳐지고 산들이 어둠 속으로 차례차례 멀어져 갑니다. 이 풍경은 지구상에서 거의 아무도 이런 각도나 이런 높이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윌코는 그곳에 서서 13년간의 고통, 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캐스도 그곳에 있었고 펜바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시한폭탄 위에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가 빠르게 지고 있었습니다. 해발 28,000피트에서는 앉아있어서는 안 되고 절대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해가 지는 동안 그 정상에 30분이라도 머무르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즉시 떠나야 했습니다. 막 등을 돌리고 하산하려던 순간 마지막 한 사람이 능선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사람은 제르 맥도널드였습니다. 그는 팀을 따라잡기 위해 자신의 몸을 한계까지 밀어붙였고 8월 1일을 마지막 빛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쯤 도착했습니다. 28,251피트에서 동료들과 포옹할 때 제르 맥도널드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역사상 최초로 K2 정상에 오른 아일랜드인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업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진을 찍고 위성전화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제르는 여자친구 애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윌코는 지구의 곡선을 바라보며 13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자신들의 처지를 모두가 정확히 동시에 실감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적대적인 환경 중 하나에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어둠이 1시간도 채 안 되어 닥칠 예정이었습니다. 하강은 즉시 시작되어야 했고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살아서 내려가고 싶다면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등반가들은 어둠 속에서 하강을 시작했고 헤드램프가 어둠을 가르며 얇은 빗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아래로 그리고 병목 구간을 통과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정상 등반의 고된 싸움 이후 산소가 부족한 뇌와 17시간 동안 한계까지 움직인 몸으로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친 달팽이처럼 움직이며 서로 뭉치고 어둠 속에서 서로를 놓쳤습니다. 이 하강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밤 8시 30분 병목 지점에서 산이 폭발했습니다.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60도 경사의 미끄러운 얼음벽에 매달려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헤드램프 불빛이 겨우 1m 앞을 비출 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얼어붙고 산소 부족에 시달리며 탈진으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크램폰의 강철 스파이크를 통해 깊고 강렬한 진동이 온몸을 관통하는 것을 느낍니다. 고개를 들기도 전에
소리가 당신을 덮칩니다. 그 소리는 깨지는 얼음 소리와는 다릅니다. 그 소리는 기차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듯합니다. 알고 보니 병목 바로 위에 있던 거대한 돌출빙하가 마침내 갈라졌고 아파트 건물만한 크기의 고대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 나간 것이었습니다. 지친 등반가들의 길 바로 위 병목의 좁은 통로로 곧장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어둠에 가려 그것이 오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살을 내는 찬 공기의 충격과 자동차 크기만한 얼음 덩어리들이 쏟아져 내리는 충격만을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 완전히 무섭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윌코와 다른 생존자들은 마침내 굉음이 멈추자마자 필사적으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세락에서 확인된 첫 번째 사망자는 노르웨이 등반가 로프 베였습니다. 그는 실제로 정상에서 불과 300피트 아래에서 정상 등정을 포기하고 아내 세실리가 내려오기를 경사면에서 기다리던 중 얼음에 맞았습니다. 순간 그는 거기 있었지만 다음 순간 그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세락은 로프베만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병목 구간의 등반가들에게 어떤 일을 했고 그들이 헤드램프로 비쳤을 때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코스와 펜바가 그날 아침 몇 시간 동안 설치했던 고정 로프들이 사라졌습니다. 떨어진 얼음은 거대한 날카로운 칼처럼 작용해서 로프를 완전히 잘라버렸고 산을 내려가는 유일한 안전한 길마저 쓸어가 버렸습니다. 갑자기 윌코 반 루이엔과 12명이 넘는 지친 등반가들은 해발 27,000피트,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얼음지대에 사실상 고립되어 내려갈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공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들은 공포에 휩싸였겠지. 그 상황에선 당연하지. 하지만 해발 27,000피트에서의 공포는 해수면에서의 공포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몇몇 등반가들은 죽음의 지대에서 벗어나고 싶은 절박함에 그날 밤 아무런 로프도 없이 병목 구간의 60도의 블루아이스를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의 아이젠이 미끄러운 얼음에서 미끄러지면서 그들은 수천 피트 아래의 심연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비코는 자신의 팀을 찾아 필사적으로 어둠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친구인 캐스반 더 헤벨과 그들의 강력한 셰르파인 펜바 갸체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더 빨랐을 뿐입니다. 정상에 오른 후 코스와 펜바는 하산을 서둘렀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얼음 세락이 무너지기 몇 분 전 병목 구간에 설치된 고정 로프를 타고 하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현재 더 낮은 경사면을 따라 사캠프의 안전지대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뒤에서 산이 막 폭발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윌코가 이제 가장 강한 팀원들과 떨어지게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병목 구간에 칠흑 같은 어둠을 내려다보며 냉혹하고도 끔찍한 계산을 했습니다. 그가 지금 저 얼음 위를 내려가면 죽을 것입니다. 그의 유일한 선택지는 죽음의 지대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단 한 가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움직임을 멈춰야 했습니다. 윌코는 그의 팀 동료 제르 그리고 마르코 콤포르톨라라는 이름의 이탈리아 등반가와 함께 병목 지점이 약 27,200피트 높이의 얼음에서 아주 작고 얕은 선반을 깎아냈습니다. 그들은 자리에 앉아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올리고 비바람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로 밤을 보내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윌코는 자신의 죽어가는 몸과 적극적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얼굴을 때리고 얼어붙은 발가락을 부츠 안에서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바람이 가슴속에 체액을 얼리려 하는 가운데 고통스럽게 차갑고 희박한 공기를 억지로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죽음의 지대에서 잠들면 다시 깨어나지 못한다는 걸 알았기에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모든 역경을 딛고 윌코는 그 밤을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8월 2일 아침 마침내 해가 떠오르고 윌코가 위를 올려다봤을 때 그는 잠시나마 자신이 살아남지 않았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위에는 마치 공포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등반가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어떤 이들은 앉은 채로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고산병에 시달리며 거의 죽어가고 있었고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종목 구간 곳곳에 자동차만한 얼음 덩어리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윌코는 캠프포로 돌아가는 길을 거의 알아볼 수 없었고 안전하게 갈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정말 문자 그대로입니다.
윌코의 눈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의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보였지만 선이 구불구불했고 마치 설이 낀 창문 너머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바로 알았습니다. 27,000피트 상공에서는 대기가 너무 희박해서 자외선을 거의 걸러주지 않습니다. 스노우 고글 없이 극심한 햇빛이 얼음에 반사되면 각막이 실제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설맹이라고 부릅니다. 등반가들은 이것이 마치 누군가가 당신의 눈꺼풀 아래 부서진 유리를 부어넣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설명합니다. 윌코는 전날 밤의 혼란 속에서 선글라스를 잃어버렸고 그는 즉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윌코는 아직 사물을 구분할 수 있을 때 어떻게든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는 제로와 마르코를 바라봤습니다. 두 남자 모두 동상에 걸려 거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움직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기다린다는 것은 얼음 위에 가만히 앉아 시력을 완전히 잃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셋 중 누구라도 살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혼자 하산하겠다고 말하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별다른 계획은 없었고 단지 지금 움직여야 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유일한 대안은 가만히 있는 것이었고 이 고도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천천히 죽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세락이 남긴 잔해 사이로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점점 더 심한 설맹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병목 구간의 상부 경사면 어딘가에서 그는 멈췄습니다. 바로 앞에 3명의 한국인 등반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명은 눈 위에 멍하니 앉아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양손으로 밧줄을 꽉 잡고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으며 몸이 흔들렸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밧줄 반대편 끝에 거꾸로 매달려 병목 지점 위에 있었습니다. 윌코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믿기 힘든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팀의 셰르파 가이드에게 자신의 여분 장갑을 건넸습니다. 그가 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그가 병목 지점을 마주할 차례였습니다. 전날 밤 수많은 등반가들을 삼켜버린 60도 경사의 푸른 얼음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낮이었고 그를 안내해 주었어야 할 고정 로프들은 찢어져 있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얼음에서 짧은 로프 조각들이 여전히 매달려 있었고 세락에 의해 부분적으로 잘려 있었지만 몇몇 고립된 지점에 여전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윌코는 첫 번째 로프 쪽으로 이동해 카라비너를 걸고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간의 로프가 끝나자 윌코는 카라비너를 풀고 얼음벽을 옆으로 이동해 다음에 매달려 있는 로프 조각을 찾아 다시 카라비너를 걸었습니다. 마치 추처럼 조각에서 조각으로, 앵커에서 앵커로 이동했습니다. 각각은 쓸려나가지 않은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이제 그의 시야에는 형체와 윤곽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수직에 가까운 얼음벽을 눈으로 보기보다는 감각과 기억의 의지에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젠이 표면을 파고들고 그의 손은 더 이상 눈을 완전히 믿을 수 없어서 앞에 있는 밧줄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해냈습니다. 병목 지점 아래에서는 경사가 완만해졌고 윌코는 오직 한 가지 생각에 이끌려 더 빠르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캠프는 어딘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만 도달하면 됐지만 모든 것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그가 따라가던 경사는 기억과는 달랐습니다. 이 산에서 3번의 원정 동안 외워두었던 지형지물들이 있어야 할 곳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에 그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100피트마다 지형이 점점 더 낯설어졌습니다. 아직 그는 알지 못했지만 이미 산의 잘못된 쪽에 있었습니다. 그는 몇 시간이나 내려가는 듯한 기분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그의 타는 듯한 눈을 통해 바라본 주변 세상은 하얀색과 회색의 얼룩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는 또한 지치고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며 산소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남은 힘 하나 없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신호를 뇌에 더 이상 제대로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캠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윌코는 멈춰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모든 방향을 바라보며 설맹으로 인해 눈을 가늘게 뜨고 주변의 형체들을 살폈습니다. 아무것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위에 있는 능선도 달랐습니다. 아래쪽 경사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 전체의 형태가 어딘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즉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길을 잃었었습니다.
설맹과 저산소증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그는 산을 가로질러 옆으로 떠밀려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캠프로 내려가는 길로 가지 않고 그의 팀이 기다리고 있던 곳과는 완전히 반대편인 K2에 전혀 다른 쪽으로 넘어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의 팀이 이번 원정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길이었습니다. 그는 사실상 구조팀이 가장 마지막에 찾을 만한 곳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매달 패트리언용 영상을 따로 만듭니다. 경고는 이미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취향이라면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그냥 앉았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라도 어떻게 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윌코는 자신 앞에 있는 경사를 내려다보며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것과 일치하는 단 하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한 번에 5피트씩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쉬기 위해 멈췄다가 다시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세상은 얼굴 바로 앞에 흐릿하게 보이는 몇 피트의 하얀 눈과 뇌가 반복해서 되뇌는 단 하나의 명령으로 좁아졌습니다. 아래로. 그냥 계속 아래로 가. 극심한 육체적 스트레스와 정신적 탈진 그리고 저산소증이 결국 그의 현실 인식을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한각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내려가며 눈밭에서 상상의 등반가들이 자기 옆을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울부짖는 바람 속에서 또렷한 목소리들이 속삭이며 따뜻한 차를 건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 컵을 잡으려고 얼어붙은 손을 내밀었지만 결국 차가운 공기만을 움켜쥘 뿐이었습니다. 윌코는 산의 반대편에서 정신이 혼미한 채 헤매고 있었고 산 아래의 세상은 공포에 질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세락이 붕괴되었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퍼졌고 언론은 이미 이것을 K2 역사상 최악의 참사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베이스캠프 아래에서는 네덜란드 팀이 필사적으로 상부 경사면과 무전 연락을 시도하며 누가 살아남았고 누가 그렇지 못했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카즈와 펜바셰르파는 기적적으로 병목 구간을 살아남아 하부 캠프에서 안전하게 있었지만 그들은 완전히 망연자실한 상태였습니다. 빌코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8월 2일 저녁이 되자 빌코는 공식적으로 실종 신고가 되었습니다. 한편 산 경사면에서는 빌코가 여전히 내려오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둠이 내리자 그는 텐트도 침낭도 물도 없이 다시 한번 죽음의 지대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계속 걸어가다가 바위 돌출부와 남쪽 사면의 작은 공간을 발견하고 그곳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의 몸은 마침내 완전히 멈추는 단계에 들어섰고 심한 동상이 그의 발가락을 빠르게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죽어가는 뇌는 저체온증 환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느끼는 이상하고도 편안한 따뜻함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맹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은 사라지고 대신 무감각하고 짓눌리는 듯한 무기력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었습니다. 베이스 캠프 아래에서 그의 팀은 희망을 버렸습니다. 아무도 보호 장비 없이 죽음의 지대에서 48시간을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정 대장들은 통신 텐트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루 종일 두려워했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네덜란드에 있는 윌코의 아내 헬레네에게 전화를 걸어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윌코는 산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죽었고 그의 시신은 영원히 그곳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2008년 8월 3일 태양이 윌코의 몸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눈을 뜨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그의 심장은 몇 시간 전에 멈췄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한계를 넘어서면 때때로 그저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윌코는 깨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거의 앞을 볼 수 없었고 눈은 부어오르고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의 목은 너무 말라 마치 모래로 채워진 듯 느껴졌습니다. 만신창이 상태에서 윌코는 위성전화기가 주머니에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고 거의 움직이지 않는 손가락으로 꺼냈습니다. 디스플레이에 있는 숫자와 기호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설명이 심해 자신의 전화조차 읽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두껍고 동상에 걸린 손가락이 키패드를 더듬었습니다. 그는 단축 다이얼을 누르는 버튼 순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귀에 댔습니다. 수천 마일 떨어진 네덜란드에서 헬레네 반 로이엔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방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갈라지고 허탈하고 거의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녀는 그가 빌코임을 알았습니다. 자분과 카라코람 산맥의 바람 너머로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살아있고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통화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헬레네는 즉시 네덜란드 베이스 캠프 팀에 연락했습니다. 그 캠프를 덮친 희망의 충격파는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윌코는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K2는 정말 거대한 산입니다. 베이스 캠프에 있던 네덜란드 기술팀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위성통신업체에 연락했고 업체는 윌코의 위성전화 신호로 그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돌아왔지만 결과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좌표는 하산 경로와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경로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의 거대한 길없는 사면에 매달린 채 한쪽으로 크게 벗어나 있었습니다. 한편 산 위에서는 윌코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가락은 부츠 안에서 얼음 덩어리처럼 굳어 있었고 그의 피는 풀처럼 끈적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시야는 고통스럽게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침 햇살이 산에 비치고 윌코의 설명으로 인해 흐릿하고 희미하게 보이는 시야 속에서 윌코는 아래쪽에 빙하 경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별로 대단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사방을 둘러싼 절벽들보다는 약간 낮아 보였습니다. 그는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거창한 계획도 없었고 그는 절박해 더는 그 바위에 기대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각이 없는 발로 억지로 일어나 얼음을 마주보고 기어가듯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젠 발톱이 경사면을 파고들고 손은 잡을 곳을 찾으려고 내지르며 다리가 풀릴 때마다 반쯤 미끄러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운이라고 부르든 기적이라고 부르든 아니면 멈추지 않고 움직인 남자에게 주어진 마지막 보상이라고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보시다시피 K2는 피라미드처럼 생겼습니다. 남쪽 면과 일반적인 아브루치 루트는 그 피라미드의 두 개의 서로 다른 면입니다. 하지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산이 좁아지면서 그 두 면이 같은 지점에서 만납니다. 마치 강이 두 강둑 사이로 흘러가다가 결국 바다를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내리막 방향이 우연히 그 좁아지는 지점의 바로 아래를 향하고 있었고 그 깔때기 모양의 바닥, 즉 산의 두 면이 맞닿는 바로 그곳에 제3캠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윌코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천천히 계속 움직였습니다. 5걸음 걷고 쉬고 또 5걸음 걷고 쉬고 그러다 갑자기 어디선가 텐트들이 보였습니다. 그는 색이나 세부는 구분 못하고 산에는 있을 수 없는 하얀 배경 위에 어두운 형체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막에서 물을 찾아 기어가듯 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윌코가 나일론천에 도달했을 때 그는 거의 그 위에 쓰러지듯 몸을 기댔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쓰러진 텐트가 바로 그의 팀 동료인 캐스와 펜바의 텐트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등반가는 산에 고립된 동료들을 구조하려고 시도하고 있었고 몇 시간 전 윌코가 아내에게 위성전화를 걸었던 덕분에 그들은 제3캠프지에 올라와 윌코를 찾기 위해 사면을 적극적으로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냥 그들의 캠프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카사와 카사펜바가 캠프로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사람을 봤을 때 그들은 거의 자신의 리더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윌코는 마치 유령 같아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심한 햇볕 화상과 초기 동상으로 물집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눈은 설맹 때문에 완전히 부어올라 감겨 있었습니다. 그의 입은 얼음을 씹어 피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그를 붙잡아 텐트 안으로 끌고 들어가 난로에 불을 지피고 뜨거운 차와 생명을 구하는 약을 억지로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48시간 만에 처음으로 윌코 반 로이에는 얼음 위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카즈와 펜바는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고 심하게 동상에 걸린 남자를 남은 수천 피트의 기술 등반이 필요한 구간 아래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펜바와 카즈가 윌코의 모든 발걸음을 밧줄을 따라 직접 이끌며 고통스럽고 세심한 노력이 며칠이나 걸렸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전진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을 때 윌코의 발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었습니다. 파키스탄 군 헬리콥터에 의해 공수되어야 했습니다. 그 야만적인 산은 그의 생존을 위해 큰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윌코는 심한 동상으로 모든 발가락을 잃었고 원정대의 승리는 엄청난 비극으로 영원히 가려졌습니다. 그 48시간의 악몽 동안 11명의 등반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K2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단일 사건이었습니다.
희생자들 중에는 윌코의 팀원이자 친구인 제라드 맥도날드도 있었습니다. 그는 하산을 거부하고 병목 구간에 남아 얽혀있던 한국 등반가들을 구하려다 영웅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윌코 반 로이에는 13년 전 의 한을 풀기 위해 K2에 올랐지만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셰르파 아버지와 그의 아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을 가지고 K2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그들은 다른 모든 등반가들이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돌아섰던 80피트의 틈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틈을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와 이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